안녕하세요. 내정신 채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찬주입니다. 오늘까지 참 멀고 먼 길을 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연구하면은 오늘은 절대 여러분 아까운 시간 보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테고요. 이때까지 이 달과 육펜스라는 소설에 큰 늪에 빠졌던 느낌, 뭐랄까 답이 없는 것 같아. 이거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라고 됐더라도 오늘 이제 명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숲속을 마구 헤맸는데 이제 어떤 봉우리에 이렇게 올라섰습니다. 봉우리에 올라서서 내려다보면 그동안에 헤맸던 게 저렇게 헤맸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것하고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적잖이 기대가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달과 육펜스는 1919년에 발표된 소설입니다. 이같이 100년이 넘도록 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소설을 왜 명작이라면서 계속해서 읽는가라는 부분이 오늘에서야 이제 명확해질 겁니다. 지난 주중에 어떤 분하고 같이 모여서 제가 얘기하던 중에 잠깐 달과 육펜스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1분도 안 됩니다. 1분도 안 되게 짧게 했더니 이분의 얘기가 깜짝 놀라면서 나는 오래전에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읽고 난 뒤에 뭘 읽었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짧은 얘기에서 핵심을 알게 되겠네요. 이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오늘 이런 부분들을 잘 보게 되면은 이 달과 육펜스에 대해서 핵심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끌려오듯이 왔다든지 뭘 모르겠더라든지 전혀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잘 짚고 나가게 되면은 핵심 중에 핵심을 잡고 나가서 다음 거가 술술술 풀려줄 수 있는 길이 이제 여기에서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약된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정신 채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좀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에 정말 위대한 예술 작품 하나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 한 가정이 송두리째 파괴되어도 괜찮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문제죠.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가 바로 이 질문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서머신 몸의 아주 유명한 걸작 달과 육펜스. 이 소설 속에서 벌어지는 사랑과 천재성 그리고 도덕의 그 격렬한 충돌 현장으로 지금부터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과연 예술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이 용서될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요, 정말이지 너무나도 평화롭게 시작됩니다. 여기 한 부부가 있어요. 마음씨 좋은 화가 더크 스트로브, 그리고 그의 아내 블란치. 두 사람은 파리에서 정말 서로를 아끼면서 안락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죠. 모든 게 뭐랄까 발밑에 떨어진 동전, 그러니까 육펜스처럼 아주 확실하고 안정적인 그런 세계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평화는요, 폭풍 전의 고요함 같은 거였죠. 곧 이 모든 게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바로 그 고요한 일상에 아주 날카로운 균열을 내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그의 이름은 찰스 스트리클랜드. 그냥 화가가 아니에요. 천재 화가죠. 그런데 이 사람이 등장하는 방식이 뭐랄까 마치 폭풍이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 같아요. 아무런 예고도 없이 불쑥 나타나서 이 부부의 평온했던 세계를 그냥 뿌리부터 뒤흔들어 버립니다. 자, 그럼 이 안락했던 삶이 도대체 어떻게, 어떤 순서로 무너져 내리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그 파괴의 첫 번째 희생양은 다름 아닌 인간의 존엄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아내가 바람나서 집을 나갔다는 식의 단순한 배신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소설 속에서 스트로브가 쏟아내는 그 처절한 고백들을 따라가다 보면요,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힘 앞에서 그토록 숭고했던 사랑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굴욕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한 인간의 자존심이 얼마나 처참하게 산산조각 나는지를 정말 바로 눈앞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네, 이 모든 비극의 한가운데에 바로 더크 스트로브라는 인물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건요, 그의 가장 큰 장점이었던 그 선량함이 역설적으로 그의 비극을 불러오는 가장 큰 원인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스트로브라는 인물은요, 정말 잔인할 정도의 아이러니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겉모습과 속마음이 정말이지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뚱숭하고 좀 우스꽝스럽게까지 한 그런 외모를 가졌는데
그 안에는 그 육체 속에는 말이죠. 모든 걸 용서하고 모든 걸 포용하는 심지어 숭고하기까지 한 그런 영혼과 사랑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소설 속에서 화자가 딱 한마디로 이 상황을 정리하는데 이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는 똥뚱보 토비 벨츠 경의 몸뚱이에 로미오의 열정을 지녔다. 딱 이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셰익스피어 희극에 나오는 맨날 술에 취해 있는 우스꽝스러운 기사의 몸 안에 세상 가장 비극적인 사랑의 주인공 로미오의 영혼이 갇혀있는 꼴인 거죠. 상상이 되세요? 이 기괴한 부조와 이것 때문에 그의 그 순수하고 뜨거운 열정은 늘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 비극적이면서도 희극적인 상황이 바로 이 장면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스트로브가 집 나간 아내를 길에서 우연히 발견해요. 그리고는 정말 허겁지겁 뒤쫓아가서 제발 돌아와 달라고 애원을 하죠.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건 뭘까요? 싸늘한 외면, 그리고 사람들 다 보는 길 한복판에서 날아온 아주 모욕적인 뼈만 대였습니다. 정말 이 장면을 읽다 보면 깊은 연민이 느껴지면서도 동시에 불편한 헛웃음이 나오거든요. 바로 그의 굴욕이 완벽하게 완성되는 순간이죠. 자, 그렇다면 스트로브를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만든 그 광기의 한가운데는 과연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블란치와 스트리클랜드. 이 두 사람의 치명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광기였죠.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블란치라는 인물의 변화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그 차분하고 정숙한 가정주부가 아니에요. 소설에서는 그녀를 마치 술과 광기의 신 바쿠스에게 홀린 무녀,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비유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성을 완전히 던져버리고 그냥 격렬한 열정에 온몸을 내던진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흔한 불륜이 아닙니다. 자기 내면에 잠자고 있던 그 원초적인 본능으로 완전히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럼 블란치를 이런 광기로 몰아넣은 스트리클랜드는 도대체 어떤 인간일까요? 사실 그는 인간이라는 잣대로 평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철학자 니체가 말했던 초인, 위버맨슈에 가깝죠. 그에게 감사, 동정, 연민, 사랑 이런 인간적인 감정들은요. 자신의 예술을 향한 그 위대한 의지를 방해하는 거추장스러운 족쇄일 뿐이에요. 그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선과 악, 그 너머에 선악의 저편에 서 있는 인물인 겁니다. 근데 정말 재미있는 건요. 블란치가 처음에는 스트리클랜드를 엄청나게 혐오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소설이 마치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처럼 그 심리의 이면을 싹 파고들거든요. 알고 보니 그 격렬했던 증오가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꾹꾹 눌러왔던 욕망의 또 다른 얼굴이었던 거죠.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스트리클랜드라는 저 남자만이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이 야만성을 해방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걸요. 자,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순간, 바로 클라이맥스로 향합니다. 한 인간의 도덕적인 분노가 단 한 점의 예술작품 앞에서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그 순간을 저와 함께 지켜보시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스트로브는 복수심에 불타서 스트리클랜드의 화실로 향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자신을 배신한 아내와 자기를 모욕한 그 남자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결심합니다. 가서 그 그림, 그 불륜의 증거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 그런데 화실에 도착해서 마침내 그 그림과 딱 마주하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활활 타오르던 그의 분노가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경외심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때 스트로브가 내뱉는 고백이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정말 대단한, 정말 굉장한 그림이었네. 경외심마저 느껴질 정도였어. 하마터면 무서운 범죄를 저지를 뻔했네. 들어보세요. 그림을 찢으려던 자기 행동을 끔찍한 범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인간의 분노, 그리고 너희는 틀렸어 라고 외치던 그 도덕적 심편의지가 예술이라는 어떤 초월적인 힘 앞에서 그냥 완전히 무력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입니다. 이 소설 전체에서 가장 극적인 전환점이죠. 이때 스트로브가 느낀 감정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름답다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철학자들이 말하는 숭고함, 즉 the sublime이라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거대한 폭포나 끝없는 밤하늘을 볼 때 느끼는 감정 같은 거예요.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아름다움을 넘어서 어떤 두려움과 경외심이 동시에 느껴지는 것, 바로 그 감정입니다. 그리고 이 숭고함이라는 경험은요, 선과 악을 따지는 우리 인간의 작은 도덕적 잣대 따위는 정말 가뿐하게 뛰어넘어 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격렬한 충돌 끝에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각 인물들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됐을까요? 그들의 마지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모든 운명은 선택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이 소설의 제목, 달과 육펜스가 바로 그 선택을 상징하죠. 저 하늘에 떠있는 손에 닿지 않는 이상, 즉, 달을 좇을 것인가, 아니면 발밑에 떨어진 현실적인 가치, 육펜스 동전을 주울 것인가. 스트리클랜드는요, 단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달을 선택했고 그 과정에서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죠. 블란치는 그 치명적인 달빛에 이끌려 스스로를 불태우며 파멸하고요. 그리고 평생 육펜스의 세계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스트로브는 결국 저 압도적인 달의 환영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패배하고 맙니다. 결국 이 소설은 우리에게 아주 불편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근원적인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예술의 위대함은 과연 누구의 희생을 딛고 서 있는가? 요즘 우리도 이런 논쟁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 피카소나 우디 앨런 같은 예술가들. 그들의 사생활이나 도덕적인 문제를 알게 됐을 때 과연 우리는 그들의 작품을 예전처럼 순수하게 감상할 수 있을까? 작품과 작가를 분리해서 봐야 할까? 100년도 더 전에 쓰인 이 소설이 던지는 질문이 놀랍게도 바로 지금 21세기의 우리에게도 똑같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건 영원히 정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일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정신 채널 가족 여러분, 오늘 이 깊은 고민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간단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소설에 나오는 찰스 스트릭랜드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가로늦게 화가 길로 들어섰고 그러면서 가정을 다 내팽개치고 파리로 도망간, 그래서 파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이라기보다 파리에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찰스 스트릭랜드가 있고요. 그의 친구면서 무척이나 찰스 스트릭랜드가 갖고 있는 이 예술성을 일찌감치 알아본 덕 스트로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찰스 스트릭랜드는 제 밥벌이도 못하는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40이 넘어서 화가의 길로 들어선, 그러면서 새끼 밥도 해결하지 못할 정도의 힘든 사람이었다면은 덕 스트로브는 통속적인 화가지만은 나름대로의 자기 그림도 팔고 그러면서 재정적인 것도 좀 돈을 모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일찌감치 이 찰스 스트릭랜드의 예술가적인 천재성을 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무시하고 이 천재성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는데 병들게 됐습니다. 거의 죽기 직전에 있는 걸 찾아내서 이 사람의 그 열악한 환경에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극진한 간호를 해줍니다. 그렇게 극진한 간호를 해주는데 문제는 아내가 둘이 눈이 맞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찰스 스트릭랜드하고 아내하고 둘이 눈이 맞아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은 그 집에서 자기가 빠져나옵니다. 그 집에서 빠져나와서 친구인 화자께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 중에 지난번 얘기가 끝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 집에서 몸뚱아리만 갖고 나왔어. 그렇게 하면서 자초지종을 다 알고 있는 이 화자한테 모든 것을 털어놓습니다. 이제 30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화자가 덕 스트로브와 함께 지내면서 들려주는 얘기입니다. 우선 덕 스트로브가 잠을 못 자고 그렇게 하니까 수면제를 주면서 좀 자라고 그렇게 수면제로 그렇게 잘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요. 자, 그러면은 30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는 시간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하지만 소파 잠자리가 워낙 불편해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 불행한 네덜란드인이 들려준 이야기를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블란치 스트로브의 행동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 일은 남자의 육체적 매력에 끌린 데서 비롯한 일에 지나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남편을 진심으로 좋아한 적이 있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애무와 육체적 위안에 대한 여성적 반응. 대개의 여자는 마음속으로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도 사랑이라는 것을 그 이상으로 치지는 않았다.
그것은 포도농 풀이 아무나무나 타고 자라듯 어떤 대상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는 수동적인 감정이다. 세상의 지혜는 그런 감정의 힘을 알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원하면 여자에게 그 남자와 결혼하라고 부추긴다. 사랑은 나중에 절로 생기게 마련이라고 장담하면서 그것은 안정에서 오는 만족, 재산에 대한 자랑스러움, 누군가가 자신을 원하고 있다는 느낌에서 오는 즐거움, 가정을 가졌다는 데서 오는 만족감 등이 어우러진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감정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허영심에서 비롯된 것에 지나지 않는데 여자들은 거기에 무슨 정신적 가치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 감정도 열정을 막아낼 방비책은 없다. 나는 블란치 스트로브가 스코틀랜드를 격렬하게 싫어했던 이유는 처음부터 자기도 모르게 그에게 성적으로 끌리는 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허기야 나 같은 사람이 그 불가해하게 얽히고 설킨 성의 문제를 어찌 풀 수 있으랴. 하여간 스트로브의 열정은 그녀의 그런 본성을 만족시켜주지 못했는지 모른다. 그녀가 스코틀랜드를 싫어했던 것은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음을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 남편이 스코틀랜드를 데려오겠다는 것을 격렬히 반대했을 때만 해도 아마 그것은 진심이었을 것이다. 그녀는 왠지 그가 무서웠던 것이다. 그녀가 이 일의 결과가 불행하리라는 것을 미리 내다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방식은 기이하지만 어쨌든 그녀가 스코틀랜드에게 가졌던 공포감은 스코틀랜드가 아주 기묘한 방식으로 그녀를 어지럽혔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두려움을 상대방에게 전이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스코틀랜드는 거칠고 투박하게 생겼다. 눈의 표정은 초연하고 입은 육감적이며 몸집은 크고 건장했다. 그는 야성적인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그녀도 아마 나처럼 그에게서 물질이 대지와 맺었던 처음의 관계를 잃지 않고 그 자체의 혼을 아직 지니고 있던 때에, 그러니까 역사 초창기의 야성적 존재를 연상시키는 어떤 사악한 존재를 느꼈는지 모른다. 그가 그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다면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그를 사랑하거나 증오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녀는 그를 증오했다. 그러던 것이 환자를 돌보느라 매일 가까이 접촉하다 보니 그녀에게 야릇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라. 음식을 주려면 그의 머리를 들어 올려야 했다. 손으로 떠받치는 그의 머리가 묵직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음식을 먹일 때는 그의 육감적인 입과 붉은 수염을 닦아줘야 했다. 몸도 씻겨주었다. 온몸이 털투성이었다. 손을 닦아줄 때면 쇠약해지긴 했지만 단단한 근육질의 손을 볼 수 있었다. 손가락은 길었다.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 유능한 화가의 손가락이었다. 그러한 것들이 그녀의 마음을 어떻게 괴롭혔는지는 나도 모르겠다. 그는 꼼짝도 하지 않고 아주 조용히 잤다. 죽은 듯이 보이기도 했다. 숲속에 사는 짐승이 하루 종일 사냥을 하고 나서 휴식을 취하는 것 같다고 할까? 그녀는 그가 무슨 꿈을 꿀까 궁금했다. 사티로스의 열띤 추적에 쫓겨 그리스의 숲속을 달려 달아나는 요정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일까? 요정은 죽을 힘을 다해 날렵하게 달아나건만 사티로스가 한 걸음 한 걸음씩 가까이 뒤쫓아와 급기야 요정은 그의 뜨거운 입김이 목덜미에 훅 끼쳐옴을 느낀다. 하지만 요정은 한사코 말없이 달아나고 사티로스는 말없이 쫓아오는데 그처럼 쫓고 쫓기다 요정은 마침내 붙잡히고 만다. 그때 요정의 심장이 그처럼 거세게 뛰었던 것은 공포감 때문이었을까? 황홀감 때문이었을까? 블란치 스트로브는 무자비한 정욕의 소나기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스코틀랜드를 미워하는 감정은 아마 여전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강렬하게 원했다. 지금까지의 생활이 죄다 허망하게만 여겨졌다. 지금까지 그녀는 다정하면서도 성마르고 생각이 깊으면서도 분별이 없던 복잡한 여자였지만 이제는 딴 사람이 되어버렸다. 바쿠스 신의 무녀가 되어버린 것이다. 욕망 덩어리가 되어버렸다. 아니 이것은 나의 지나친 공상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남편에게 실증이 난 나머지 스코틀랜드에게 그저 냉정한 호기심을 두기 시작했던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다시 말해, 별 이렇다 할 감정을 느끼진 않았지만 서로 가까이 있었던 탓에 아니면 무료한 김에 사내가 원하는 대로 하다 보니 그만 제덫에 갇혀 꼼짝 못하는 처지에 빠져버렸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평온한 이마와 차가운 회색 눈 뒤에 숨겨진 생각과 감정을 내가 어찌 다 알 수 있으랴. 그야 인간이라는 예측불능의 존재를 두고 얘기할 때는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긴 하나 어쨌든 플란치 스트로브의 행동에 대해서는 그럴싸한 설명이 가능했다. 하지만 스트릭랜드의 경우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내가 생각했던 인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도무지 납득이 안 됐던 것이다. 친구의 신뢰를 비정하게 저버린 행위는 이상할 것이 없다. 남의 불행이야 어찌됐든 제 기분만 만족된다면 무슨 일이든 서슴지 않는 것. 그것은 그라는 인간에게는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그는 그렇게 생겨먹은 사람이었다. 고마움이라고는 전혀 몰랐고 동정심도 없었다. 보통 사람이면 의뢰에 갖기 마련인 감정들도 그에게는 없었다. 그에게 왜 그런 감정이 없느냐고 탓한다면 우스운 일이 되고 만다. 야수더러 왜 그렇게 사납고 잔혹하냐고 탓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바로 그 변덕이다. 나는 스트릭랜드가 블란치 스트로브와 사랑에 빠졌다고는 믿을 수 없었다. 도대체 그가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사랑의 감정에는 다정함이란 요소가 있게 마련 아닌가. 하지만 스트릭랜드는 자신에게든 남에게든 도대체 다정하게 대하는 법이 없었다. 사랑에는 또한 약한 것을 알아차리는 마음,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 잘해주고 싶고 기쁨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게 마련이다. 말하자면 이기심을 다 떨쳐버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걸 몹시 숨기고 싶은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다. 거기에는 어떤 겸양이 존재한다. 스틱랜드에게서는 그런 성향을 상상할 수 없었다. 사랑은 몰입하게 한다.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잊어버린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머리로는 알지 모르나 자기의 사랑이 끝날 것임을 깨닫지 못한다. 환상임을 알지만 사랑은 환상의 구체성을 보여야 해준다. 사랑하는 이는 사랑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면서도 사랑을 현실보다 더 사랑한다. 사랑은 사람을 실제보다 약간 더 훌륭한 존재로 동시에 약간 열등한 존재로 만들어준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이미 자기가 아니다. 더 이상 한 개인이 아니고 하나의 사물, 말하자면 자기 자아에게는 낯선 어떤 목적의 도구가 되고 만다. 사랑에 결코 감상이 배제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스틱랜드는 어느 누구보다 그런 약점에 빠질 위인이 아니었다. 사랑이란 무엇에 사로잡혀 꼼짝 못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그가 그런 상태를 견뎌낼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 그는 그런 외부의 낯선 속박을 견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을 끊임없이 미지의 어떤 것으로 몰아가는 그 불가해한 갈망을 파괴하는 것이 혹시 자기 안에 들어와 있다면 어떠한 괴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결국은 만신창이가 되고 피투성이가 된다 하더라도 그 방해물을 가슴 속에서 뿌리채 뽑아낼 수 있는 인간 같았다. 내가 스트릭랜드에서 받은 그 복잡한 인상을 이제까지 조금이라도 성공적으로 설명했다면 내게는 그가 사랑하기에는 너무 위대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너무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말한다 해도 터무니없는 말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열정에 대한 생각은 개성에 따라 형성되기 마련이라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스틱랜드 같은 사람에게도 자기 나름의 사랑법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의 감정을 분석해 보려 했으나 쓸데없는 일이었다. 자, 이 30장은 화자가 더크 스트로브가 오갈 데 없이 이렇게 될 때에 잠도 못 자고 이랬을 때에 수면제를 주면서 자라고 자기 침대를 내주고 거실에 나와서 자기는 자려고 이렇게 누웠는데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첫 문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소파 잠자리가 워낙 불편해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소파에 자기는 자야 되니까.
침대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잠이 잘 안 오더랍니다. 덕후 스트로보의 아내 블란치의 행동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러면서 나름대로의 블란치가 어떻게 찰스 스트릭랜드하고 그렇게 바람이 나버렸는가라는 부분을 자기 나름대로 해설해내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 소설의 어떤 주제와도 당연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당시에 이 20세기에 아주 왕성하게 된 그 사상적, 철학적인 게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같이 반대하면서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오면 안 돼라고 하면서 남편이 데리고 오려고 할 때에 그렇게 찰스 스트릭랜드를 못 오게 했던 아내 블란치가 그렇게 그 남자께 폭 빠져버린 거는 그냥 남자의 육체적 매력에 빠지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연구하면은 이 아내는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한 게 아니었다고 보는 겁니다. 애무와 육체적 위안에 대한 여성적 반응, 대개 여자는 마음속으로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도 사랑이라는 것을 그 이상으로 치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포도나무 능쿨이 아무 나무나 타고 올라가게 돼 있듯이 그런 거지. 이거는 소나무로서 나는 이거 안 탈래. 이거는 또 찔레나무라서 안 탈래. 이런 거는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매우 본능적으로 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블란치는 이 스트릭랜드를 매우 본능적 남자로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이 블란치가 덕크와 결혼하게 된 것은 또 다른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뭔가 하면은 당장에 자기 안정에서 오는 만족감, 그 다음에 누군가가 자신을 원하고 있다는 것. 연구하면은 이 덕크는 무척이나 아내를 아껴주거든요. 그런 그 아껴준다는 거에 대해서 오는 즐거움, 그 다음에 가정이라는 걸 갖고 있다는, 자기도 어엿한 가정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만족감 정도였지 진정 거기에 사랑이라는 것 아니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저 그 감정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것에 그런 허영심에 불과하지 않나, 그 예리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상의 정신적 가치는 있을 수 없다. 잘라서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오늘날 강하게 비판하고 나오죠. 여자를 너무 깔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소설은 군데군데 이런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느 게 맞다는 거야?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당시의 시대상이 그랬습니다. 이 당시의 시대상이 여성이라고 했을 때는 좀 남성의 모자라는 것으로 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석하는데, 이 해석은 매우 프로이트적인 그런 해석이면서 또 다른 철학적인 배경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든 여기서는 프로이트적인 해석으로 서대한 해석, 그렇게 들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블란치가 처음부터 찰스 스트릭랜드가 이 집에 오는 것, 자기 집에 들어놓는 것을 그렇게 반대했던 이유는 아마 처음부터 자기도 모르게 이 찰스 스트릭랜드가 가진 야성적인 것, 또는 찰스 스트릭랜드가 가진 원초적인 힘에 자기가 그런 원초적인 성적인 것에 확 끌려들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자기가 좋으면 막 그 사람 욕하고 있는 걸 보고 있죠.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실은 인간의 심리라는 건 그렇습니다. 자기가 워낙 좋아하면 또 거부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강한 거부를 일으키게 되는 건데, 그래서 처음에 못 오게 했지 않느냐. 또 그런 것 때문에 어쩌면 이게 엄청난 파국에 이를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블란치가 처음부터 얘기합니다. 우리 가정에 큰 불행으로 올지 모른다면서 거부하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랬다고 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블란치는 찰스 스트릭랜드에게 자신의 욕구, 자신이 눌러놓고 있었던 그 원초적인 욕구를 이 찰스 스트릭랜드께 엿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못 오게 하려고 그렇게 반대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표현을 보십시오. 스트릭랜드는 거칠고 투박하게 생겼다. 연구하면 원초성을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는 야성적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다. 이제 조금 더 이해되기 시작하죠. 그녀도 아마 나처럼 그에게서 물질이
돼지와 맺었던 처음의 관계를 잃지 않고 그 자체의 혼을 아직 지니고 있을 때에, 그러니까 역사의 초창기의 야성적 존재를 연상시키는 어떤 사악한 요소를 느꼈을지 모른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좀 어렵게 얘기했는데 역사 초기에 원초적인 때에 이때에 돼지라는 게 있었다면 돼지와 이 물질과의 관계, 여기에처럼 강한 서로 끌림이 있었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두 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를 사랑해버리거나 아니면 정오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정오하는 부분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정오했던 게 당연히 그 정오는 없어지고 깊은 사랑으로 자기 모든 걸 던져버리는 사랑으로, 어떻게 보게 되면은 남편께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그렇게 일으켜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혼자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재밌습니다. 간호를 하면서 머리를 이렇게 손으로 떠받치고서 그렇게 음식을 먹일 때에 그가 가진 육감적인 머리의 무게라든지 또 온몸 털투성이의 온몸, 또 그 손을 닦아줄 때에, 또는 쇠약하긴 했지만 단단한 근육질을 볼 때에 손가락은 길었고 무엇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 유능한 화가의 손가락을 또 거기서 보지 않았을까. 그러한 것들이 그녀의 마음을 어떻게 괴롭혔는지 나는 모른다. 그렇죠, 모르죠. 모르나 매혹적인 걸로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 부분을 보십시오. 사티로스의 열띤 추격에 쫓겨 그리스의 숲속을 달려달아나는 요정 림프죠. 림프의 요정과 같은 꿈을 꾸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를 가져온 사티로스는 반인 반수라 했습니다. 반은 사람이고 반은 짐승 같은 그런 원초적이죠. 그러니까 그런 아주 원초적인 이 사티로스에 쫓겨서 마구 숲속을 도망가야 되는 그 요정 림프를 꿈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정은 죽을 힘을 다해 날렵하게 달아나건만 끝끝내 사티로스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것. 급기야 요정은 그의 뜨거운 입김이 목덜미에 훅 느껴옵니다. 도망가는데 훅 사티로스의 입김이 훅 느껴진다는, 그렇게 잡히게 된다는. 그때 요정의 심장이 그처럼 거세게 뛰었던 것은 공포감 때문이었을까, 황홀감이었을까. 이 부분도 참 뒤섞여버리죠.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공포감에서 막 도망가는 외관상을 그렇게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잡혔을 때에 또 느낌에 관한 일종의 황홀감이 거기에 있지 않았을까. 이러면서 블란치 스트로브는, 그러니까 아내, 더크의 아내죠. 더크의 아내 블란치 스트로브는 무자비한 정욕의 소나기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이 부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풀어내기 힘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풀어내는 방식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트릭랜드를 미워하는 감정은 여전했을지 모르나, 하지만 그녀는 그를 강렬하게 원했다. 지금까지의 모든 생활이 허망하게 여겨졌고 죄다 보잘것없어 여기졌죠. 이제는 딴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러면서 또 그리스 신화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바쿠스 신화, 그러니까 술의 신이죠. 바쿠스의 신 무녀가 되어버린 것이다. 욕망의 덩어리가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이 블란치가 찰스 스트릭랜드와의 어떤 뜨거운 관계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는가를 그리스 신화를 가져와서 얘기하는데, 또 그 이면에는 말씀드렸다시피 프로이트가 갖고 있는, 프로이트는 생각에 모든 활동이나 사고, 의식 깊은 아래쪽에는 성적 욕구라는 게 눌려져 있더라는 겁니다. 이 성적 욕구라는 걸 밑에 꾹 눌러놓고 사는 게 일반적인 사람인데, 이게 이제 분출해 올라오는 거죠. 이게 바로 마치 물 위에는 조그만 빙산의 일각만 나타났다가 물 밑에 있는 넓은 빙산의 덩어리가 불 위로 솟구쳐 오르는 경우가 바로 이 블란치의 경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가 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한번 자세히 깊숙이 들여다보면은 이 프로이트의 성이론과 또 그 다음에 원초적 그리스 신화의 얘기를 두 가지를 겹쳐서 지금 이 장면이 설명되고 있는데,
이 같은 힘을 그럼 왜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가라는 게 이 소설의 달과 육펜스라는 것 쪽에서 얘기하려고 이 부분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외관상으로 보게 되면은요, 달이라는 게 그냥 저만치 그렇게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우리의 매우 의식 깊숙이 자리 잡는 부분이 될 수가 있고, 또 많은 부분이 우리 행동의 어떤 부분을 좌우하는 게 달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아니, 이것은 나의 지나친 공상일지 모른다. 그렇죠. 지나친 공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해석한 걸 갖다 대는 거에 불과하지, 그저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컸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떻게 시작은 됐든 간에 그 사내의 덫에, 그 야성의 덫에 쳐버려서 꼼짝 못한 게 된 게 결국은 블란치가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선 블란치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을 해왔다면은, 블란치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스트릭랜드의 경우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생각하던 인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더라는 부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친구의 그 따뜻한 마음, 친구의 그 행동, 그런 것들을 그냥 무시해버리지 않습니까? 친구의 신뢰를 그야말로 이렇게 비정하게 친구의 신뢰를 저버리고, 더군다나 남의 불행이야 어떻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 듯한 이런 모습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 여기에 이해가 안 되는데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야수한테 너는 왜 그렇게 사납고 잔혹스러웠냐고 야수께 묻는다고 할 경우에 그게 답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찰스 스트릭랜드는 원초적인 이 같은 야수적인 인간인데, 그 인간께 우리 윤리 도덕이 어떻고 또 신의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해봤자 안 먹히는 것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깔고 있는 사상이 하나 있습니다. 큰 사상인데 나중에 우리가 실존주의 철학이든지 이런 걸 할 때에 좀 더 정교하게 얘기 되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게 되면요, 니체가 생각하는 신입니다. 니체는 übermensch이라는 용어로 얘기했습니다. übermensch라는 얘기는 사람, mensch가 사람이거든요. 인류를 뛰어넘는 그런 초인이 와야, 초인이 우리의 신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또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요, 결국은 여기에서 초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일상적인 육편서적인 것, 이런 거에서 연연해서는 초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초인이라는 것은 이 육편서적인 걸 위버는 오버했다는 거거든요. 독일어의 위버는 이렇게 위에 있다는 겁니다. 위에. 이 육편서적인 것 위로 쑥 올라가 있는 맨쉬. 그래서 이버맨쉬가 됩니다. 이 이버맨쉬가 결국은 이 찰스 스트릭랜드가 갖게 되는 중요 정신 뼈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같은 이버맨쉬가 되는 것 속에서 큰 가치는 뭐냐? 여기에 예술성이라는 게 있게 되고요. 이같이 예술성이 갖고 있는 힘, 특히 니체는요, 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보통 모든 인간은요, 빌레주 마흐트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마흐트가 있거든요. 힘으로 향하는 게 인간이 가진 의식 가운데 다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 의식 가운데 다 힘으로 향하는 어떤 힘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치 부나비가 불을 향해서 마구 들어갔듯이 인간은 힘이라는 마흐트라는 여기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빌레가 있더라는 거예요. 빌레는 욕구입니다.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이론이 니체가 가진 초인 사상의 힘 중에 하나들입니다. 핵심 사상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보는 거는 빌레 쭉 막 하듯이 이같이 예술 또는 달 또는 위보맨시, 이런 거를 이루게 되는 요소들 가운데 핵심 요소들이 이런 게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힘에 대한 어떤 끌림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일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좀 얼어지긴 했는데요. 이렇게 자꾸 듣다 보면은 니체의 실존 철학이 뭐를 얘기하는구나라는 얘기를 여러분이 차츰차츰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이 같은 성향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마치 스트릭랜드에는 그런 성향을 상상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육펜서적인 어떤 그런 거를 스트릭랜드에게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 야수에게 네가 왜 그렇게 사납니? 네가 왜 그렇니? 라고 묻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트릭랜드는 갑자기 이 친구의 아내인 블란치를 만나게 되면서 사랑에 홀라당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어떤 사람으로서는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여기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유명한 문장이 나옵니다. 참 이 부분 또 이 소설은 군데군데 이같이 마치 보석 같은 문장들이 있는데 제가 그대로 읽어봐 드릴게요. 사랑은 사람을 실제보다 약간 더 훌륭한 존재로 동시에 약간 열등한 존재로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재밌죠? 그럴싸하기도 하고 아닐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읽어볼게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이미 자기가 아니다. 맞는 얘기 같죠? 사랑에 빠진 사람은 이미 자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이상 한 개인이 아니고 하나의 사물, 말하자면 자아에게는 어떤 목적의 도구가 되고 만다. 사랑에 결코 감상이 배제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스트릭랜드는 어느 누구보다 그런 약점에 빠질 위인이었다. 이러면서 스트릭랜드를 이제 이렇게 해설해내는 부분을 봅니다. 여러분 동의하든 안 동의하든 괜찮습니다. 그러나 화자는 이렇게 스트릭랜드를 보면서 앞으로의 얘기가 진행되겠구나. 다시 말씀드려서 이렇게 해설해내는 게 맞다 안 맞다를 여기서 결판 지으라는 게 아니고요. 그럴 의미는 결판 지어야 될 얘기는 하나도 없고요. 그러나 따라 나가보자는 겁니다. 따라 나가보게 되면은 그 다음 얘기들을 계속 어떤 쪽으로 이 소설이 갈 건가라는 부분을 자꾸만 가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무엇에 사로잡혀 꼼짝 못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사랑은 무엇에 사로잡혀 꼼짝 못하는 상태죠. 그가 그런 상태를 견뎌낼 수 있으려는 상상할 수 없었다. 그는 그런 외부의 낯선 속박을 견딜 사람이 아니었다. 그라는 것은 찰스 스트릭랜드를 얘기합니다. 찰스 스트릭랜드는 그같이 사랑이 자기께 왔을 때야 곰팍 빠져들어 버리지, 그거를 그냥 한 발 좀 뒤로 물러서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위인은 못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괴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결국은 만신창이가 되고 피투성이가 된다 하더라도 그 방해물을 가슴 속에서 뿌리채 뽑아낼 수 있는 인간, 내가 스트릭랜드에게 받은 복잡한 인상을 이제까지 조금이라도 성공적으로 설명했다면 이제 그런 얘기였죠. 자기도 좀 내게는 그가 사랑하기는 너무나 위대한 사람이면서 이 부분이 참 멋진 얘기입니다. 스트릭랜드는 사랑하기는 너무나 위대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너무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말한다 해도 터무니없는 말은 아닐 것이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언뜻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실존 철학의 핵심 용어 중에 하나가 부조리라고 했습니다. 이 부조리를 볼 수가 있죠. 뭐야 이거? 사람은 그렇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앞뒤가 딱 맞는 게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특히 삶은 부조리 듭니다. 그러면 부조리하니까 가치 없는가? 그거는 가치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인간 삶의 현장은 부조리 가운데 있더라라는 부분인데, 그러면 인간만 그럴까요? 저는 이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커다란 역사라는 걸 볼 때에도요, 과거는 역사가 어떤 정신을 향해서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간다고 봤습니다. 부조리 덩어리가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아는 사람께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고, 함부로 우리가 대들 수 없고, 단언적으로 말하기 힘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또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또 재미도 있고요. 아무튼 하지만 열정에 대한 생각은 개성에 따라 형성되기 마련이라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스트릭랜드 사람에게도 자기 나름의 사랑법이 있을 것이다. 네, 그렇죠. 나는 그 감정을 분석해 보려고 했으나 쓸데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이 30장을 보게 되면은 현대 철학, 특히 이 당시에
1919년에 가장 유행했던 두 가지 사상을 여기에 다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실존주의라는 걸 여기에 담고 있고 하나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라는 부분, 이 두 가지 이론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문학적인 방식으로 담아뒀죠. 그러나 우리는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설해 나가면서 한번 들여다보고 또 31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한사코 말렸는데도 스트로브는 기어이 집을 나서고 말았다. 짐은 내가 가지고 오겠다고 해보았지만 그는 막무가내로 자기가 가겠다고 우겼다. 두 사람이 아직 짐 꾸릴 생각도 안 했을지 모르고 그렇다면 아내를 다시 한번 볼 기회가 생길지도 모른다. 그래서 어쩌면 아내를 달래 다시 돌아오도록 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하지만 이미 꾸려놓은 그의 짐이 관리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관리실 아주머니는 블란치가 나가고 없다고 했다. 모르긴 몰라도 스트로브는 이 아주머니에게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고 싶은 유혹을 이기지 못했을 것이다. 알고 보니 그는 아는 사람만 보면 붙들고 자기 얘기를 떠벌리며 다녔다. 그는 동정심을 사고 싶었지만 되레 비웃음만 샀다. 그는 아주 점잖지 못하게 처신했다. 어느 날은 아내를 보지 않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그녀가 장보러 나오는 시간에 맞추어 길에서 기다렸다. 여자 쪽에서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는 끈질기게 말을 걸었다. 잘못한 일이 있다면 용서를 빌겠다는 말을 재빠르게 쏟아내고 나서는 자기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제발 돌아와 달라고 애걸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대꾸하지 않았다. 고개를 휙 돌리고 재빨리 걸어가 버렸다. 그가 그 짧고 통통한 다리로 허겁지겁 여자를 뒤쫓는 모습이 내 눈에 선했다. 급하게 따라가느라 숨까지 약간 헐떡거리면서 그는 사정도 하고 다짐도 했다. 자기가 지금 얼마나 비참한 심경인 줄 아느냐.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 용서만 해주면 하라는 대로 하겠다. 함께 여행을 가보자. 스틱랜드가 금방 그녀에게 실증을 낼 것이다. 라고도 했다. 이 주태를 그는 내게 그대로 되풀이했다. 나는 울화통이 터졌다. 이건 도대체 분별도 배알도 없는 짓이었다. 멸시받을 만한 짓은 하나도 빼놓지 않았다. 사랑하지 않는 남자가 와서 죽도록 사랑한다고 매달릴 때처럼 여자가 잔인하게 구는 경우가 없다. 이런 때 여자는 다정하게 굴기는커녕 너그럽게 대하지도 않고 오히려 미친 듯이 화만 낸다. 블란치 스트로브는 걸음을 뚝 멈추더니 느닷없이 남편의 뺨을 힘껏 후려갈겼다. 그러고는 남편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사이 재빨리 몸을 피해 계단을 뛰어 올라가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결국 그녀의 입에서는 한마디 말도 나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는 지금도 맞은 자리가 얼얼하다는 듯이 볼을 쓰다듬었다. 눈에 어린 고통의 표정은 마음을 안쓰럽게 했지만 황당해하는 표정은 우스워 보이기만 했다. 그 꼴이 마치 잔뜩 야단 맞은 학생 같아서 측은한 생각이 들면서도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그는 아내가 가게에 갈 때 지나가는 거리를 어슬렁거리는 버릇이 생겼다. 그녀가 지나가면 건너편 길 모퉁이에 서서 우두커니 바라보는 것이었다. 다시 말을 붙일 엄두는 못 내었지만 그래도 그 둥그런 눈에 간절한 호소의 표정을 담으려고 애썼다. 측은한 모습을 보이면 혹 아내가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했던 모양이다. 하지만 여자는 그를 본 척도 하지 않았다. 일보러 나가는 시간을 바꾸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다른 길로 돌아가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런 무관심에는 좀 잔인한 데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면서 즐거움을 느꼈을까? 남편을 왜 그처럼 미워하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스트로브더러 제발 좀 더 현명하게 굴라고 빌었다. 기가 꺾인 그의 태도를 보면 자꾸만 분통이 터졌다. 이런다고 자네에게 뭐가 이롭나? 나는 말했다. 차라리 아내 머리를 지팡이로 후려 갈겨주지 그랬어. 그랬다면 지금처럼 자네를 멸시하지는 않을 것이네. 나는 그에게 한동안 고향으로 돌아가 있는 게 어떻겠느냐고 했다. 그는 전에 가끔 자신의 조용한 고향 마을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었다. 네덜란드 북부 어디엔가 있는데 그곳에 아직 부모가 살고 있다고 했다. 부모는 가난했다.
아버지는 목수였고 느릿느릿 흘러가는 어느 운하곁, 작고 오래되긴 했지만 아담한 벽돌집에 살고 있다고 했다. 고향 마을의 거리는 넓고 한산했다. 200년 동안 점점 쇠퇴해 왔기 때문이다. 그래도 집들은 소박한 대로 남아 옛날의 위엄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멀리 서인도 제도까지 물건을 보내는 돈 많은 상인들이 그런 집에서 평온하고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우아하게 쇠망하고 말았지만 아직도 화려했던 지난날의 풍치가 남아있다고 했다. 운하를 따라 걸으면 널따란 푸른 들판이 나오는데 여기저기 풍차가 서 있고 얼룩소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다고 했다. 나는 스트로브가 그런 환경으로 돌아가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 지금의 불행을 잊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이다. 스트로브는 가고 싶지 않다고 했다. 아내가 언제 나를 찾을지 모르니 여기 있어야 해. 그는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가까이 없다면 큰일 아니겠나? 무슨 일이 일어날 거란 말인가? 글쎄, 하지만 걱정이 되네. 나는 어깨를 으쓱하고 말았다. 더크스트로브는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었음에도 여전히 꼴은 우스꽝스러웠다. 좀 초췌하고 여위기라도 했더라면 동정을 살 수도 있었으련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 몸은 여전히 뚱뚱한 데다 볼록한 뺨은 잘 익은 사과처럼 불그레했다. 늘 말끔하게 차리고 다니는 사람이라 여전히 말쑥한 검은 재킷에 언제나 약간 작아 보이는 중절모를 멋쟁이처럼 쓰고 다녔다. 게다가 배까지 나오는 중이어서 슬픔의 흔적이라곤 도무지 찾아볼 수 없었다. 어느 때보다 더 돈 많은 장사꾼처럼 보였다. 때로 그처럼 사람의 외형이 정신과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건 고약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크스트로브는 말하자면 뚱뚱뽀 토비빌지경의 몸뚱이에 로미오의 열정을 지닌 격이었다. 착하고 너그러운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늘 실수투성이었다.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은 진짜 훌륭했지만 평범한 그림밖엔 그려내지 못했다. 감성은 유별나게 섬세하면서도 행동은 투박했다. 남의 일에는 뛰어난 수완을 발휘하면서도 정작 자기 일에는 그렇지 못했다. 그처럼 허다한 모순을 안겨주고선 이 사내로 하여금 당혹스럽고 냉엄한 세상에 맞서게 한 걸 보면 조물주의 장난도 잔인하기만 하다. 자, 31장에 들어왔습니다. 한사코 말렸는데 다음 날 스트로브는 기어이 집을 나서고 자기가 살던 그 관리인께 자기 짐을 찾으러 가겠다고 이제 그러면서 나갔습니다. 혹시나 아내를 한 번 더 달래볼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찾아갔는데 이미 짐은 아래에다가 관리실에다가 꾸러미를 해서 갖다 줘 있고 아내를 만날 수는 없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니 불란치는 나가고 없다고 관리인께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더크스트로브는 아내를 어떻게 하든지 먼 발치라도 보고 싶은 마음에서 또 어느 날 도저히 아내를 보지 않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그녀가 장보러 나오는 시간에 맞추어서 기다렸다가 끈질기게 그녀께 말 걸어보려고 시도합니다. 얘긴적 보세요. 자기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느냐고 제발 따라와 달라고 애걸 하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그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더 재빨리 걸어가 버리는 것뿐입니다. 그 다음 묘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그 짧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더크스트로브가 외모가 어땠다는 거를 앞에 한번 나왔습니다. 또 여기에 나옵니다. 더크스트로브는 그 짧은 다리, 짧고 통통한 다리로 허겁지겁 여자를 뒤쫓는 모습이 내 눈에 선했다. 급하게 따라가느라 숨까지 약간 헐떡거리면서도 그는 사정도 하고 다짐도 하면서 자기가 지금 어떤 심정인지 아느냐고 부디불쌍히 좀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계속 한마디로 추근댑니다. 이렇게 추근대면은 여자는 마음이 돌았을까요? 더 안 돌아서죠. 이같이 남자가 이렇게 끝까지 달라붙고 그러면은 여자는 더 매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여자는 다정하게 굴기는커녕 너그럽게 대하지도 않고 오히려 미친 듯이 화만 낸다. 그 다음 한 문장 보세요. 블란치 스트로브는 걸음을 뚝 멈추더니 느닷없이 남편의 뺨을 후려 갈겼다. 어떻습니까? 지금 길거리입니다. 그죠?
길거리에 그렇게 그 모습 짤딱한 다리로 뒤따라가면서 애를 복걸하다 뒤돌아서서 그냥 싸대기를 날려버립니다. 그러고는 남편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사이 재빨리 몸을 피해 계단을 뛰어 올라가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결국 그녀의 입에서는 한마디의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이 얘기를 이 스트로브가 이 화자한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는 지금 또 맞은 자리가 얼얼하다는 듯이 볼을 쓰다듬고 눈에 어린 고통의 표정은 마음을 안쓰럽게 했지만 당황해하는 표정은 우스워 보이기만 했다. 그냥 우리도 읽고 있는 우리도 헛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꼴이 마치 야단맞은 학생 같아서 척언한 생각도 들면서도 웃음을 참을 수가 없다. 그 이후부터 아내가 시장 보러 나오는 시간을 두고 그 앞에 가서 기다리고 또 그런 간절한 호소를 하고 이제는 말보다는 눈빛에다가 그 간절한 모습을 담아 보려고 하고 어떻든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화자는 나는 스트로브한테 제발 좀 더 현명하게 굴라고 그렇게 빌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기가 꺾인 그의 태도를 보면 자꾸만 분통이 터졌다. 분통이 터지죠. 제 친구가 그래도 제가 막 정말 분통이 터질 것 같습니다. 이런다고 자네 뭐가 이롭나? 차라리 아내 머리를 지팡이로 훌에 갈겨주지 그랬어. 그렇다면 지금처럼 자네를 내가 멸시하지는 않을 텐데. 그렇죠. 얘기 듣는 사람은 그 지팡이로 한번 갈겨주지 못한 게 너무 속상하죠. 그래서 그냥 막 시골 마을에 네덜란드 시골이라 했습니다. 네덜란드 시골에 가서 그냥 지내면 어떻겠느냐. 옛날 시골 마을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렇게 시골에 가서 그렇게 살아라. 이런 식으로 또 추천도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만은 스트로브는 시골에는 가기 싫다고 그 얘기합니다. 이유를 한번 보세요. 아내가 언제 나를 찾을지 모르기 때문에 있어야 한다. 그 아내가 내가 필요할 때에 없을 것 같으면 가까이 있지 않을 경우는 큰일이 아니겠니?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아니 무슨 큰일이 난단 말이야? 하면서 화자가 대묻습니다. 그럴 때면 글쎄 걱정이 되네. 그렇게 하면서 여전히 그 아내에 대한 일편단심이 변함없는 걸 보게 됩니다. 스트로브를 이렇게 평합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은 진짜 훌륭했지만 평범한 그림밖에 그릴 수 없었다. 그렇죠? 남의 그림을 아름다운 그림을 볼 줄 아는 그런 미적인 해안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거는 뛰어날지 모르지만은 자기 또 그림은 그냥 평범한 그림밖에 못 그리더라는 겁니다. 감성은 유별나게 섬세하면서도 행동은 늘 투박했다. 그렇죠? 행동이 투박했죠. 남의 일에는 뛰어난 수완을 발휘하면서 정작 자기 일에는 그런 수완을 또 발휘하지 못하라는 겁니다. 그처럼 허다한 모순을 안겨주고선 이 사내로 하여금 당혹스럽고 냉엄한 세상에 맞서게 한 걸 보면 조물주의 장난도 잔인하기만 하다. 참 재밌게 표현했네요. 이런 이 스트로브가 세상을 살아가는 게 참 가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을 봅니다. 나는 몇 주일 동안 스트릭랜드를 만나지 않았다. 그가 역겨웠다. 기회만 있었다면 역겹다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그 말을 해주겠다고 일부러 찾아 나설 수는 없는 일이었다. 나로서는 도덕적인 문제로 분개하는 일이 어쩐지 쑥스럽게 여겨진다. 그런 일은 어쩐지 자기 만족을 위한 일 같아서 유머 감각을 가진 이에게는 어색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냉정하게 남을 비웃을 수 있으려면 여간 적극적인 성격이 필요한 게 아니다. 스트릭랜드에게는 냉소적이면서도 진실한 데가 있어 나는 그 앞에서는 무슨 일이든 허세처럼 보이는 일은 좀처럼 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클리시 거리를 지나다 스트릭랜드가 늘 다니는 카페 앞을 지나치던 참이었다. 그 즈음엔 그곳을 피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만 그와 맞닥뜨리고 말았다. 그는 블란치 스트로우와 같이 와서 자기가 좋아하는 구석자리로 막 들어가려던 참이었다. 아니, 그동안 도대체 어디 있었어? 난 또 어디로 가버린 줄 알았지. 그가 말했다. 그렇게 친절하게 구는 폼이 아무래도 내가 그와 말하길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다. 그라는 사람에게는 굳이 예의를 차릴 필요가 없었다. 아니요, 아무데도 안 갔어요. 그럼 왜 여기에 나오지 않았어? 한가한 시간 죽일 수 있는 카페가 어디 파리에 여기뿐인가요?
그때 블란치가 손을 내밀면서 인사를 했다. 왠지 모르지만 나는 그녀가 어딘가 변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평소에 자주 입던 단정하고 잘 어울리는 회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이마도 여전히 솔직해 보였으며 눈빛도 여전히 차분했다. 스튜디오에서 열심히 집안일을 하고 있을 때와 하나도 다를 바 없었다. 자, 이리 오시오. 체스나 한 판 두게. 스틱랜드가 말했다. 그때 왜 적절한 핑계가 떠오르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좀 떨떠름한 기분으로 그들을 따라 스틱랜드가 늘 앉는 자리로 갔다. 그는 체스판과 말을 청했다. 두 사람 모두 어찌나 자연스럽게 행동하는지, 그렇지 않은 내가 되려 우습게 여겨질 지경이었다. 스트로브 부인은 좀처럼 본심을 읽어낼 수 없는 표정으로 게임을 구경하고 있었다. 줄곧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었다. 하기야 전혀도 조용한 여자이긴 했다. 나는 그녀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무슨 단서라도 붙잡을 수 있을까 하여 입가의 표정을 살펴보았다. 무심결에 마음을 드러내 당혹감이나 괴로움의 표시를 내비치지 않을까 하여 눈빛을 살펴보기도 했다. 어쩌다 이맛살을 찌푸리기라도 하면 흉중의 감정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하여 찬찬히 뜯어보기도 했다. 하지만 가면이라도 둘러쓴 듯 그녀의 얼굴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다. 그녀는 무릎 위에 두 손을 다소곳이 올려놓고 한 손으로 다른 손을 살며시 쥐고 있었다. 듣기로는 격렬한 열정을 가진 여자였다. 자기를 헌신적으로 사랑한 남자를 그처럼 호되게 후려갈긴 것을 보아도 성격이 급하고 무섭게 잔인한 여자임을 알 수 있었다. 남편이 보호해주는 안전한 피난처와 남부러 올 것 없는 안락한 가정을 버리고 누가 봐도 위험하기 짝이 없는 생활을 택하고 말지 않았던가. 이것이야말로 몸에 대한 갈망, 궁핍한 생활 좀 얼마든지 하겠다는 각오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러고 보니 그것은 그녀가 집안일과 주부의 일을 그처럼 잘하고 좋아했던 것과 상당히 두드러진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하여간 성격이 복잡한 여자임에는 틀림없었다. 그 복잡한 성격과 차분한 겉모습 사이에는 어딘지 극적인 차이가 있었다. 이 사람들을 만나 잠옷 흥분해 있던 나는 체스판에 정신을 집중하려고 애쓰면서도 머릿속은 갖가지 공상으로 바빴다. 나는 스트릭랜드와 체스를 두면 항상 이기려고 최선을 다했다. 스틱랜드는 자기에게 진 사람을 늘 멸시했기 때문이다. 이기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진 편은 참을 수가 없다. 그런가 하면 자기가 질 경우에는 아주 넉살 좋게 웃어넘기고 만다. 이길 때는 형편없고 지면 훌륭한 사람이었다. 사람의 성격은 내기를 해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라면 스트릭랜드의 이런 태도를 통해 뭔가 미묘한 비밀을 추론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체스가 끝나자 나는 웨이터를 불러 돈을 치르고 그들과 헤어졌다. 만나기는 했지만 별다른 사건은 일어나지 않은 셈이다. 생각해볼 건더기가 있는 이렇다 할 말이 나온 것도 없었다. 그렇다고 나 혼자서 이런저런 짐작을 해본다 한들 그게 맞다는 보장도 없었다. 궁금하기 짝이 없었다. 그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내가 무슨 보이지 않는 귀신이라도 되어 스튜디오 안에서 두 사람의 생활을 몰래 엿보고 주고받는 말도 몰래 엿들을 수 있다면 당장이라도 그러고 싶었다. 상상력을 동원하고 싶어도 그럴 수 있는 꼬투리가 눈꽃만큼도 잡히지 않았다. 몇 줄 동안 스트릭랜드를 만나보지 못했다가 그저 스트릭랜드는 역겨울 뿐이었다. 그러니까 만나야 될 이유가 더더욱 없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스트릭랜드를 만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저녁 클래식 거리를 지나다가 스트릭랜드가 늘 다니는 카페 앞을 지나는 참이었는데 거기에서 부딪혀서 만난 겁니다. 그랬더니 스트릭랜드가 하는 얘기가 아니 그동안 도대체 어디 있었어? 난 또 어디로 가버린 줄 알았지.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래도 마음에 안 내키죠. 친구의 아내를 뺏어간 놈을 그렇게 또 비인간적인 인간을 그거를 말을 섞는 게 귀찮겠죠. 아니요. 아무 데도 안 갔죠. 그럼 왜 여기 나오지 않았어? 한간 시간을 죽일 수 있는 카페가 어디 파리 여기뿐인가요? 그렇게 좀 마음 못마땅해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블란치가 이제 블란치가 하는 행동을 한번 보시죠. 손을 내밀면서 인사를 하더라 합니다.
연구하면은 악수를 할 때에 여자가 청하지 않으면은 먼저 남자가 악수를 청하면 안 되죠. 그런데 블란치가 손을 내밀면서 인사를 하더라. 평소처럼 단정하게 잘 입은 옷, 회색 드레스에 입고 여전히 이마도 솔직해 보였고 눈빛도 차분했고 마치 스튜디오에서 있을 때에 잡일을 하던처럼 그렇게 단정하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찰스 스트릭랜드는 얘기가 "우리 체스나 한 판 뜨세." 그렇게 하면서 체스를 뜨자는 바람에 따라가서 체스를 뜨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왜 그때 거부하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자기도요. 그래서 체스를 뜨는 동안에 블란치는 옆에서 말없이 지켜보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녀의 속마음을 알 수 없다. 무슨 단서라도 잡을 수 있나 했는데 없더라는 겁니다. 혹시 무심결에 마음속에 있는 당혹감이나 괴로움을 표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봤는데 그런 생각에서 찬찬히 뜯어 봤는데 저는 그런 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녀는 무릎 위에 두 손을 다소곳이 올려 놓고 한 손으로는 다른 한 손을 살며시 쥐고 있었다. 자기를 헌신적으로 사랑한 남자를 그처럼 호되게 훌에 갈긴 것을 보아도 성격이 급하고 무섭게 잔인한 여자임에 알 수 있었다. 남편이 보호해 주는 안락한 피난처와 남부를 것 없는 안락한 가정을 버리고 누가 봐도 위험하기 짝이 없는 생활을 택하고 말지 않았던가. 그러면서 혼자서 이 블란치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녀가 집안일과 주부일에 그처럼 잘하고 했던 그런 것과 매우 대조적이고 아무튼 성격이 복잡한 여자이면 틀림없다. 그 복잡한 성격과 차분한 겉모습 사이에는 어딘지 극적인 차이가 있었다. 나는 체스판에 정신을 집중하려 했으면서도 머릿속은 갖가지 공상으로 바빴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스트릭랜드를 또 한 면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체스에서 이기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진편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좋아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체스판에서 자기가 지게 되면은 아주 넉살 좋게 그렇게 또 넘기고 말더라는 겁니다. 이길 때는 형편없고 지면 훌륭한 사람이었다. 사람들의 성격은 내기를 해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라면 스트릭랜드의 이런 태도를 통해 뭔가 미묘한 비밀을 추론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자기는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들을 만나긴 했지만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도무지 알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이지 않는 귀신이라도 됐다면 스튜디오 안에서 두 사람의 생활을 좀 엿봤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못하게 그저 상상력을 동원하고 싶어도 눈꽃맛한 꼬투리가 잡히지 않는 그런 부부들이었다. 아직 부부는 아니죠. 정식으로 결혼은 안 했으니까 부부는 아닌데 그런 커플이었다. 그러면서 32장이 끝나는 2, 3일 뒤에 더크 스트로브가 나를 찾아왔다. 블라치를 보았다면서? 그가 물었다. 아니, 자네가 그걸 어떻게 아나? 누가 보았다고 하던데 자네가 두 사람하고 같이 있더라고. 왜 내겐 말하지 않았나? 공연히 마음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게 무슨 상관이야. 아내 일이라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내가 알고 싶어 한다는 걸 모르나? 나는 질문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그래, 행색은 어떻던가? 전혀 변하지 않았더군. 좋아 보이던가? 나는 어깨를 으쓱하면서 말했다. 내가 어찌 아나. 그저 카페에서 채수만 두었는 걸 통 말을 붙일 기회가 없었네. 아니, 얼굴만 보아도 알 거 아닌가? 나는 머리를 저었다. 아무리 물어도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그녀가 감정을 내보이는 말이나 제스처를 전혀 하지 않더라는 것뿐이었다. 여자의 자제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그가 나보다 더 잘 알 터이다. 그는 안절부절 못하며 두 손을 꼭 마주 쥐었다. 아, 난 정말 무섭네. 꼭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아. 끔찍한 일이. 그런데도 난 속수무책이라니. 아니, 무슨 일이 벌어진단 말인가? 아, 모르겠어.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움켜쥐며 신음하듯 내뱉었다. 끔찍한 재앙이 닥칠 것만 같아. 스트로브는 걸핏하면 흥분하는 성격이었지만 이번에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다.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았다. 하기야 나 자신도 블란치 스트로브가 지금처럼 스트릭랜드와 함께 사는 생활을 오래 견뎌내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상에 자업자득이란 속담처럼 틀린 말도 없다.
살다 보면 사람들은 재앙을 몰고 올 짓을 늘 저지르지만 그러면서도 제 우행의 결과를 그럭저럭 피하는 수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블란치의 경우는 스트릭랜드와 다투게 되면 그와 그냥 헤어지기만 하면 된다. 남편이 이렇게 다 잊고 용서하겠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말이다. 그러니 나로서는 그녀에게 별 동정이 가지 않았다. 자네야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니 그렇겠지. 스트로브가 말했다.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이 불행하다는 증거도 없지 않나. 우리가 아는 게 뭐 있나. 잘 자리 잡고 오붓한 생활을 꾸리고 있는지도 모르지. 스트로브는 침통한 눈길로 나를 쳐다보았다. 물론 자네에게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겠지. 하지만 내게는 정말 중요한 일이야. 아주 중요해. 내가 좀 성급했거나 경솔하게 보인 것 같아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부탁 좀 들어주겠나? 스트로브가 물었다. 말만 하게 나 대신 블란치에게 편지 좀 써주겠나? 아니, 왜 자네가 직접 못 쓰나? 나야 한두 번 쓴 게 아니네. 답장은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편지를 뜯어보지도 않는 것 같네. 자네는 여자의 호기심이라는 것을 모르는군. 안 읽고 백일 것 같나? 내 편지라면 안 읽을 거야. 나는 그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는 눈을 내리깔았다. 그의 대답은 이상하리만큼 굴욕적으로 여겨졌다. 아내가 자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의 필적을 보아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자넨 정말 그 사람이 언젠가 돌아오리라고 믿고 있는 거야? 아내에게 이걸 알리고 싶네. 정말 불행한 일이 닥치면 내게 도움을 받아도 된다고 말이야. 그 말을 자네가 나 대신 좀 해달라는 거야. 나는 종이를 한 장 꺼냈다. 그래, 자네가 전하고 싶은 말이 정확하게 뭔가? 그때 내가 썼던 것은 이런 내용이었다. 친애하는 스트로브 부인, 덕후의 부탁을 받고 말씀을 전합니다. 부인께서 혹시 그가 필요할 경우가 생기면 언제라도 기꺼이 부인의 도움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이제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부인에게 조금도 나쁜 감정을 품고 있지 않습니다. 부인에 대한 사랑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는 늘 아래 주소에 있으니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찾아주십시오. 2, 3일 뒤에 덕크가 찾아온 겁니다. 덕크 스트로브가 찾아와서 블란치를 보았다면서 하면서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아니 자네가 어떻게 그걸 아나? 그렇게 돼. 누가 보았다가 하던데 같이 체스를 두고 있는 두 사람 공연히 마음이 아프게 하기 싫어서 내가 보았다는 말을 안 했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아내 일이라면 나는 사소한 것이라도 알고 싶어 하는 걸 모르나? 그 다음 얘기 있어요. 그래 어떻든가 만나보니까 얼굴 형색이 어떻든가 말이야. 저는 변한 게 없던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좋아 보이던가 그렇게 묻습니다. 여기에서 트로브는 어떻나요? 그 지극한 아내를 향한 마음에 눈꽃만큼도 흔들림 없는 오직 일편단심을 여기서 떠볼 수가 있다. 그러니 할 말이 없습니다. 뭔가 좀 눈치챈 게 없냐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내가 어찌하나 그저 그 카페에서 체스만 뜨고 온 것뿐이야. 말 붙일 기회가 없었네. 그러니까 아니 얼굴만 보아도 알지 않니?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머리를 저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는 거. 여자의 좌절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그가 나보다 더 잘 알 터이다. 그는 안절부절 못하며 두 손을 꼭 마주 쥐었다. 난 정말 무섭네. 그래서 뭔 일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죠. 예. 그러면서 뭐 아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별로 해줄 말이 없었고요. 그렇게 하니 이 스트로브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좀 부탁 하나 들어주겠나? 그러니까 화자는 말만 해보게 그럽니다. 나 대신 블란치에게 편지를 좀 써주지 않겠니? 이럽니다. 아니 왜 자네가 직접 못 써나? 그랬더니만 내가 한두 번 편지를 보낸 게 아니야. 그런데 물론 내가 답을 기대하지는 않았지만은 지금으로 봐서 아예 내 편지 자체를 뜯어보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네가 보내면은 그래도 뜯어볼 것 아니냐. 그래서 좀 편지를 써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그것도 뭐 큰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그래 무슨 말을 하고 싶나 그러면서 얘기를 들으면서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친애하는 스트로브 부인, 덕크의 부탁을 받고 말씀을 전합니다. 부인께서 혹시
그가 필요할 경우가 생기면 언제라도 기꺼이 부인의 도움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이제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 부인에게 조금도 나쁜 감정을 품고 있지 않습니다. 부인에 대한 사랑도 변함없습니다. 그는 늘 아래 주소에 있으니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찾아주세요.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자, 이렇게 33장이 끝났습니다만은 이 34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엄청난 벼락 같은 비극이 덮칩니다. 스트릭랜드와 블란치의 관계가 결국은 불행하게 끝나리라는 것은 나도 스트로브 못지않게 확신하고 있었지만 그 일이 그처럼 비극적인 형식을 취할 줄은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다. 여름이 왔다. 바람 한 점 없이 날은 찌는 듯이 덥고 밤이 되어도 지친 신경을 달래줄 서늘한 기운을 조금도 느낄 수 없었다. 햇빛에 바짝 달구어진 거리가 하루 종일 받았던 열기를 다시 그대로 토해내는 것 같았다.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무겁고 피곤해 보였다. 나는 스트릭랜드를 몇 주일째 보지 못했다. 딴 일로 바빠서 그에 관한 일은 다 잊고 있었다. 그가 또 그 소용없는 푸념으로 나를 지겹게 만들기 시작해서 나는 그와 만나는 것도 피했다. 일의 성격 자체가 지저분해서 그 일에 더 이상 골머리를 앓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어느 날 아침이었다. 나는 파자마 바람으로 자리에 앉아 일하고 있었다. 내 생각은 방황 중이었다. 해가 내리쬐는 브루타뉴 해변가와 상쾌한 바다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다. 내 곁에는 관리실 아주머니가 가져다 준 카페오레를 마시고 비운 잔과 구미가 당기지 않아 먹다 남긴 크로아상 한 조각이 놓여 있었다. 옆방에서 아주머니가 내 욕조에 물을 비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주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다. 잠시 후 내가 집에 있느냐고 묻는 스트로브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은 채 그에게 들어오라고 소리쳤다. 스트로브는 허겁지겁 방으로 들어와서 내가 앉아있는 책상을 향해 다가왔다. 자살해버렸네.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놀라 부르짖었다. 그는 뭔가 말하려고 입을 움찔거렸지만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알아들을 수 없는 웅얼거림만이 새어나올 뿐이었다. 나는 가슴이 쿵쿵 뛰었다.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나는 벌컥 화를 냈다. 이 사람아, 제발 좀 침착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는 손을 절망적으로 허우적거렸을 뿐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했다. 갑자기 말문이 막혀버린 것 같았다. 나는 그만 나도 모르게 울컥 흥분하여 그의 어깨를 붙잡고 마구 흔들어 댔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가슴이 아프다. 며칠 동안 밤잠을 자지 못해 나도 모르게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던 모양이다. 좀 안겠네. 이윽고 그가 헐떡이며 말했다. 나는 그에게 생갈매를 한 잔 따라주었다. 어린애에게 먹이듯 잔을 입에 대주었다. 그는 한 모금 꿀꺽 삼켰다. 물이 약간 쏟아져 앞가슴을 적셨다. 누가 자살했단 말인가? 이미 알아들었으면서도 왜 그렇게 물었는지 모르겠다. 그는 마음을 가다듬으려고 애썼다. 둘이서 어젯밤에 한바탕 싸운 모양이야. 그 작자가 나가버렸어. 그래, 자네 아내가 죽었다고? 아니야. 사람들이 병원으로 실어 갔네. 그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왜 자살했다고 했나? 그렇게 화내지 말게.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 나는 주먹을 부러지고 화를 참으면서 억지로 웃음을 지어보려고 했다. 미안하네. 서둘지 말고 천천히 말해보게. 안경 너머로 그의 커다란 푸른 눈이 공포에 질려 있었다. 돋보기 안경 때문에 두 눈이 더 기괴하게 보였다. 관리실 여자가 아침에 편지를 갖다 주러 올라가서 배를 누르니 아무 대답도 없더라는 거야. 무슨 신음소리 같은 것이 들리더래. 문이 잠겨 있잖아. 들어가 보았대. 블란치가 침대에 누워 있는데 글쎄 다 죽어가고 있더라지 않나. 테이블 위에는 수산병이 놓여 있고 스트로브는 얼굴을 두 손에 파묻고 앞뒤로 흔들면서 신음소리를 냈다. 의식은 있었나? 아, 그래. 자넨 모를 거야.
지금 아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난 못 견디겠어. 정말 못 견디겠어. 그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냈다. 빌어먹을. 자네가 왜 못 견딘단 말인가? 나는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 자네 아내가 못 견뎌야지. 자네는 어쩌면 그렇게 무정하나? 그래, 자네는 어떻게 했나? 사람들이 의사를 부르고 내게도 연락을 했어. 경찰에도 알리고. 내가 전에 관리실 여자한테 20프랑을 쥐어준 적이 있거든. 무슨 일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말을 하긴 해야 했으나 막상 꺼내기가 무척 힘이 드는 모양이었다. 내가 찾아갔는데도 아내가 나와는 말을 하려 하지 않았어. 되레 사람들더러 나를 내보내라는 거야.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고 해도 말을 들으려 하지 않더라고. 자꾸만 머리를 벽에 찌우려고 야단이고. 의사가 그러더군. 내가 옆에 있으면 안 되겠다고. 그러는 동안에도 아내는 계속 날 내보내라고 소리 지르고 하는 수 없이 방에서 나와 스튜디오에서 기다렸네. 얼마 있으니 구급차가 와서 아내를 들것에 실어 갔는데 사람들이 나더러 아내가 보면 안 되니까 부엌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더라고. 내가 옷을 갈아입는 동안 스트로브가 당장 같이 병원에 가보자고 했기 때문에 그는 아내가 독방을 쓸 수 있도록 해놓았다고 했다. 아무하고나 뒤섞여 지내야 하는 지저분한 병실에 들게 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병원에 가는 길에 그는 나를 데려가는 이유를 말했다. 아내가 자기를 만나려고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라면 만날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자기가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전해달라고 했다. 아무것도 탓하지 않겠다. 그저 돕고만 싶을 뿐이다. 무슨 권리 따위를 주장하지도 않겠다. 회복된 후 자기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부슬릴 생각도 없다. 얼마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전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막상 병원에 도착해서 보기만 해도 메스껍고 음산한 건물 안으로 들어가 이 직원 저 직원을 따라 끝없는 계단을 올라간 다음 장식 없는 기나긴 복도를 지나 간신히 담당 의사를 만나보니 환자가 중태라 오늘은 아무도 면회가 안 된다는 것이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는 수염을 기른 자그마한 사람이었는데 더없이 무뚝뚝했다. 환자를 환자 이상으로 보지 않았고 옆에서 저바심 치는 친지들은 방해가 되니 엄격하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더구나 그 의사에게는 이런 사건이 흔해 빠진 일이었다. 히스테릭한 여자가 남자와 한바탕 다투고 웅독한 일에 지나지 않았다. 늘 벌어지는 일이었다. 의사는 처음에 더크를 문제의 당사자라고 생각했는지 그에게 필요 이상으로 퉁명스럽게 대했다. 내가 이 사람이 실은 남편이고 모든 것을 용서해 주려 한다고 설명을 하자 의사는 갑자기 기이하다는 듯이 그를 훑어보았다. 눈길에 조롱기가 들어있는 것 같았다. 하기야 스트로브의 얼굴을 보면 영락없이 아내로부터 배신당할 남편의 상이었다. 의사는 보일 듯 말 듯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당장 위험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물음에 의사는 그렇게 대답했다. 얼마나 먹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겁이 나서 먹다 그만두는 수도 있으니까요. 여자들은 노상 사랑 때문에 자살하려고 하지만 보통은 정말 죽지 않도록 조심을 해요. 대개는 애인에게 동정심이나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일종의 제스처죠. 그의 어조에는 싸늘한 경멸이 들어있었다. 그에게는 분명 블란치 스트로브가 그의 파리시의 자살 미수자 통계 수치에 숫자를 하나 더 늘리는 경우에 지나지 않았다. 의사는 바빠서 우리에게 시간을 더 낭비할 수 없는 것 같았다. 그는 우리더러 다음날 몇 시쯤 다시 와보라며 블란치의 상태가 나아졌다면 남편은 면회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스트릭랜드와 블란치의 관계가 결국은 불행하게 끝나리라는 것은 나도 스트로브 못지않게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이 그처럼 비극적인 형식을 취할 줄은 조금도 예상하지 못해 바람 한 점 없는 그런 덥고 찌든
그런 여름이었다는 겁니다. 햇볕에 바짝 달구어진 거리가 하루 종일 받았던 열기를 다시 그대로 토해내는 것만 같다 하는 스트릭랜드를 몇 주일째 보지 못했다. 딴 일로 바빠서 그에 대한 일은 잊어버리고 있었다. 덕크가 또 소용없는 푸념으로 나를 지겹게 만들기 시작해서 나는 그와도 만나는 것을 피했다. 일의 성격 자체가 지저분해서 그 일에 더 이상 골머리를 앓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그렇죠? 너무 이렇게 바람는 여자의 관계에서 그게 자꾸만 골머리를 앓는 게 그렇죠. 어느 날 아침 나는 파자마 바람으로 자리에 앉아 일하고 있었다. 내 생각은 방황 중이었다. 그렇게 날은 덥고 이르는 날인데 단지 그러니까 해가 내릴 때는 브리타뉴 해변가와 상쾌한 바닷가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는데 내 곁에는 아주머니가 가져다 준 카페오레를 마시고 비운 잔과 구미가 당기지 않아 먹다가 남긴 크루아상 한 조각이 놓여 있었다. 이렇게 했는데 초인종 소리가 울리더니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 이 아주머니라는 건 여기에 청소해주고 커피를 끓여주고 뭐 이렇게 하는 길로 처음부터 계약할 때 그렇게 일하기로 되어 있는 아주머니 얘기입니다. 같이 사는 아주머니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초인종 소리를 듣고 가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스트로브가 들어오는 겁니다. 허겁지겁 방에 들어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살해버렸네. 그가 놀라 소리를 부르집니다. 뭔가 말을 하려고는 그 다음 말을 하려고 하는데 입맛 움찔움찔하고 말도 안 나오고 웅얼거리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가슴이 쿵쿵 뛰었다.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나는 벌컥 화를 냈다. 이 사람아, 제발 좀 침착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들러와서 자살해버렸다 그러니까 화가 났겠죠. 좀 앉힙니다. 그래, 누가 자살했단 말인가? 그렇게 물으니까 스트로브가 하는 얘기입니다. 둘이서 어젯밤 사왔는 모양이야. 그 작자가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스트릭랜드하고 전 자기 아내였죠. 그러니까 블란치하고 둘이서 싸웠다는 겁니다. 싸우고 난 뒤에 스트릭랜드가 그날 밤에 나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래? 자네 아내가 죽었다고? 아니야. 사람들이 병원으로 싣고 갔네. 그럼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참지 못하고 소리를 쳤다. 왜 자살했다고 했냐? 그렇게 화내지 말게.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 나는 주먹을 부르짖고 화를 참으며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이려고 했다. 미안하네. 서둘지 말고 천천히 말해보게. 안경 너머로 그의 커다란 푸른 눈이 공포에 질려 있어 돋보기 안경 때문에 두 눈이 더 기괴하게 보였다. 돋보기는 안을 굵게 보이게 하니까요. 그래서 관리실 아주머니가 아침에 편지를 갖다 놓으러 갈 때니만은 방 안에서 신음소리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블란치가 침대 위에 누워 있는데 거의 다 죽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테이블 위에는 수산병이 놓여 있고 수산병은 뭔가 하면 일종의 독곡물인데 원래 이 수산이라는 거는 식물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놓는 독입니다. 그 독을 그렇게 식물에서 얻는 거는 그래도 얻기 어려우니까 화학적으로 반응을 시키면 수산을 얻어낼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흔히 쓰는 수산은 뭔가 하면 놋그릇을 닦을 때 어릴 때 보면 엄마들이 그 놋그릇 닦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닦는 거 있잖아요. 그게 수산입니다. 그것처럼 당시에 가정에서 사용하는 그런 독곡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같은 수산을 마시고 그렇게 밤새 비명을 저지르면서 그렇게 됐는데 아침에 이 관리인이 발견해낸 겁니다. 그래서 얼른 그 연락을 취했고 경찰이 왔고 그렇게 당연히 남편이 여기 있으니까 이 남편께도 연락을 했겠죠. 연락을 했는데 그 이유는 그 전에 관리실 여자에게 20프랑을 주면서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해놨기 때문에 자기께 그렇게 연락이 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상 가보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랍니다. 내가 찾아갔는데 아내는 아무런 말하려고 하지도 않고 되레 사람들도 나를 내보내라 하더랍니다. 그 경황 중에 내보내달라고 그렇게 내가 다 용서한다고 그래도 그 말은 관계없이 내보내달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경찰이 오고 병원 구급차가 와서 싣고 나가고 할 때 사람들이 좀 이렇게 부엌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라고 그렇게 하더랍니다. 병원 환자가 아주 자기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기 싫어하고 이러니까 좀 숨어 있어라 자기는 부엌에서 숨어 있었답니다. 그렇게 해서 병원에 실려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러면은 병원으로 가보자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옷을 주워 입습니다. 주워 입고 그렇게 스트로브와 둘이 병원에 갑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만은 스트로브가 환자를 독방에 그렇게 입원시켜 놓고 있었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서 간신히 담당 의사를 만나보긴 했는데 환자가 중태라 오늘은 아무도 면회가 안 된다는 거 그렇게 얘기합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는 수염을 기른 자그마한 사람인데 더없이 무뚝뚝했다 합니다. 환자를 환자 이상으로 보지 않았고 옆에서 조바심을 치는 친지들은 방해가 되니 엄격하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더군다나 이 의사에게는 이 같은 일이 워낙 흔한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흔해 빠진 일이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뭐 덤덤히 그렇게 일을 처리하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죠. 왠가하면은 히스테릭한 여자가 남자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한바탕 싸우고 난 뒤에는 엄독을 하는 일이 흔히 벌어지는 일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의사는 남편이라고 온 이 덕커에 대해서 매우 퉁명스럽게 그렇게 대합니다. 그러면서 그 덕커를 대하는 눈길이 조롱기가 약간 들어있는 그런 것 같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다음 얘기 한번 보세요. 재밌게 또 표현해 놨습니다. 하기야 스트로브의 얼굴을 보면 영락없이 아내로부터 배신당할 남편의 상이었다. 이 부분도 이 와중에 우리 읽는 독자들께 뭔가 재미를 뭔가 한번 쓴웃음이 나올 그런 표현입니다. 의사는 보일 듯 말 듯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뭐 얼마나 먹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산을 먹었냐는 그건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 여자들은 이렇게 수산을 먹다가 겁이 나서 그렇게 중도에 그만두는데 얼마만큼 어떤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의 어조는 싸늘한 경멸이 들어있었다. 그에게는 분명 블란치 스토로브가 그의 파리시의 자살 미수자 통계의 수치에 그저 수치 하나 늘리는 정도에 불과하지 않았는가. 그는 우리들은 다음날 몇 시에 와보라면서 블란치의 상태가 나아지면은 남편은 면회가 그때는 가능할지 모르겠다 하면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34장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34장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블란치는 자살을 했을까? 이 부분입니다. 한 번 더 되돌아보면서 좀 정리해 보면서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0장에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주로 화자가 어째서 블란치는 이 같은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했을까? 이런 것과 또 그다음에 여기에 찰스 스트릭랜드는 어째서 이 같은 인간 이하의 짓을 벌였을까? 이런 생각들이 크게 두 가지로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딱 이거다라고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럴 거다라는 쪽으로는 얘기되고 있죠. 그러는 중에 우리가 매우 관심 있어 하는 부분들이 그러면 블란치는 어떤 여자였을까라는 게 희미하게 가려져 있으면서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얘기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왜 저자는 이같이 자꾸만 이렇게 흐릿하게만 내놨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블란치가 마치 자기 결과로 인해서 파멸에 이르렀어라고 말해되지면은 이 소설이 지향하는 그런 방향성하고는 좀 안 맞아질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아마 이럴 수 있을 거라는 부분을 많은 부분을 남겨 놓습니다. 남겨 놓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랬을 거야 정도만 되어지면서 분명하게 앞으로 이제 솟아오르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뭔가 하면은 달과 육펜스 중에 달, 예술이라는 부분. 이 부분이 어떻게 현실적인 그러니까 더크 스트로브의 부부를 마구 짓밟아 버리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잘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술 반대편에 서게 있는 찰스 스트릭랜드는 얼마만큼 예술이라는 부분에만 폭 빠져가지고 이쪽에 한 가정을 짓밟는다든지 한 가정을 파멸로 이끌어지는 거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사람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또 여기에서는 특히 더크 스트로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도덕적인 포용성
자기가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은혜를 베풀고 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이런 것들이 최고의 가치가 될 것 같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아니고 그것조차도 이 소설에서는 오만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죄악이라고 보는 거죠. 후브리스라고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같은 후브리스가 되어져서 결국은 죄악 하마르티아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같은 인물들을 통해서 '아 이 사람은 이 지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돼.'라고 하기보다는 이 소설의 주된 흐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달과 육펜스라는 두 개의 뚜렷한 이 주제를 가지고 끌고 가기 위해서 여기에 나오는 블란치 같은 경우는 매우 모호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블란치가 매우 모호하게 한마디씩 툭툭 블란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긴 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봐시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우선 군데군데 블란치에 대해서 묘사한 부분들을 종합해 봤을 때 첫 번째에 블란치는 예술가, 당시에 파리에 그런 형태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술가 모델이면서 또 무대 위에 서기도 하고 또 더러는 뭐랄까요? 무희가 되기도 하고 그런 반직업 여성들, 이런 여성들이 파리에 그렇게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생활은 매우 비천했다 할까요? 매우 비천했고 그들의 삶의 공간은 나빴다는 거. 그거를 염두에 두면서 보시게 되면은 '아 블란치가 왜 이런 사람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남성들 속에 놓여 있는 여자였답니다. 첫 번째. 그렇게 남성들의 여자 가운데 놓여져 있는 여자였는데 이 블란치는 한 남성으로부터 이용당하면서 그러면서 버림받았다는 것을 암시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녀가 가진 우울한 기운, 어딘가에 숨어 있는 비극성 이런 것들이 블란치의 그 그림자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었고 그래서 그녀는 항상 말이 없고 또 입을 다물고 있거나 눈을 피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했다기보다는 연애를 하면서 성적 착취를 당하고 또 마침내 배신당하는 그런 여성이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본 이 스트로브가 나타나서 이 여인을 구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트릭랜드를 들어오는 걸 그렇게 반대할 때에 마지막에 스트로브가 하는 얘기가 있죠. "너도 어려움 가운데서 누군가의 손길에서 구원받지 않느냐. 이제 네가 이같이 스트릭랜드의 어려움의 손길을 뻗쳐야 될 순서야." 이렇게 했을 때에 거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되어져 버리죠. 기억나세요? 예. 요 부분입니다. 앞부분 요런 것들은 조금씩만 언급됐다가 가장 극적으로 언급되는 부분은 요 부분입니다. 이때에 이 얘기 이후로 그러면 당신 뜻대로 하라고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면서 찰스 스트릭랜드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사실은 중대한 좌절을 겪은 여인이었고 그녀는 삶의 의욕조차도 잃어버리는 여인이었고 그러나 블란치는 분명히 사랑에 굶주린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우 불행한 가정에서 자라면서 정서적 학대와 방치를 당했는 것고 그 같은 그것이 완전히 자기 자신에게 불안한 빛으로 남았다가 그러다가 스트릭랜드를 만나면서 자기 속에 잠재해 있던 그런 마음들이 그런 것들이 진정한 것들이 불쑥 뛰쳐나왔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남편을 결국은 배신한 거죠. 남편을 배신하고 스트릭랜드하고 그렇게 둘이 사랑에 빠졌는데 결과는 잘 될 수가 없겠죠. 스트릭랜드는 이미 이 땅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가족을 다 버릴 만큼이나 이 달에 폭 빠져 있는 사람인데 행복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되니까 이 같은 자기 상처의 누적과 지금 스트릭랜드를 만나서 했던 그 엄청난 일들에 대한 것들이 버무러지면서 자신은 도저히 생을 지탱해낼 힘을 못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으로서의 블란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같은 블란치의 비극은 결국은 우리 독자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예술은 얼마나 많은 인간의 비극을
너끈히 해치우면서도 예술 스스로의 가치가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존귀한가라는 부분 의문이 들죠. 예. 이같이 아주 순수한 더크 스트로브 같은 사람도 현실적으로 이 같은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서 정말 완전히 더크 스트로브는 6펜스라는 현실 세계에서 파멸을 가게 되는 게 되고, 이제 또 순수한 예술만 추구하는 스트릭트엔드는 계속해서 이야기는 더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면서 우리께는 가면 갈수록 이 예술의 순수성이 무언가라는 것, 예술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부분, 그러면 예술을 얼마만큼 우리는 귀중히 대할 수 있는 부분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져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소설에서 큰 방향 중에 한 방향인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비극이 어떻게 이 비극이라는 게 왕창 내려앉으면서 그러면 이 비극으로 전부 다 파멸로 가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인간 역사는 정말 비극의 극에 가는 것 같아도 또다시 삶은 이어지거든. 또다시 내일은 오게 돼 있거든. 그러면 또다시 내일이 오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오늘 얘기하는 가운데서 특히 여성 비하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이 소설이 끝날 때쯤 돼서 전체적으로 또다시 다루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좀 걸리는 바가 있더라도 좀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